요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출, 내수 다 꺼졌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러지니까 일단 지수 못 오르잖아요. 작년 5월부터 2,500 뚫은 적이 없어요. 반도체 공정은 손재주가 좋고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을 수 있는 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그렇게 밤새 일 안 하거든요. 미국으로 갖다 놓는다고 거기서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걔들이 대조업까지 해버리면 아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걔네는 돈을 찍어서 계속 줘야 돼요. 작년 1년 전에 제일 유용했던 얘기가 뭡니까? 현금은 쓰레기다였어요. 다 작살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영업부 강영현 이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빚 사경, 미국 국가 부도위기, 세계 경제 대재앙은 안 일어난다. 문제는 이제 리세션이 오거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추가적으로 돈을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조 달러면 GDP 대비했을 때 미국 경제가 25조 달러로 보면 1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마셜 플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서 전쟁을 했을 때보다 그 부채 비율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치입니다. 중요한 건 전 세계의 부채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 심각한 건 일본, 유럽은 더 심각하고 중국은 겉으로 보면 국가 부채는 별거 없죠. 근데 걔네는 기업들이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삼성은 삼성 부채잖아요. 국가 부채 아닙니다. 근데 걔네는 공산당이 갖고 있고 그건 국가 부채에서 빼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 안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미국이 그 정도면 다른 나라는 더 심하거든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 한국의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 증가 속도나 이런 것들 보면 한국이 더 문제거든요. 좀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는 있지만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이벤트는 아니다. 증시를 압박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경기가 악화됐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거지. 뭐 갑자기 크래시가 나가지고 막 부채 때문에 막 떠내려가고 막 쓰나미가 나오고 이런 건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계가 일단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경제 논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얘네는 체계가 다르잖아요. 중국에 높은 사람이 와갖고 책상에 딱 앉아갖고 원탁 위에 앉아가지고 이걸 고민을 했겠죠. 보면 이거 분명히 부도낼 건 부도내고 이거는 잘릴 걸 잘라야 되는데 고개 흔들면 좌우로 흔들면 그냥 가는 거고 뭐 하란 얘기지. 그냥 부도내라 그러면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권위주의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아무리 나도 그 국민들한테 논아서 그냥 다 분배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건축업자인데 뭐 재개발 재건축 하다가 무너졌어. 그럼 다 뱉어내고 누군가 다시 일으켜서 수지 타산을 맞춰가지고 자본주의는 경제가 굴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산당은 그게 아니죠. 이게 내 친구나 뭐 누구 아는 사람이야. 이거 안 무너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통계 같은 것도 다 조사 그냥 다 해서 야 너 통계 잘해라 하고 그냥 가면 알아서 다 조절해서 문제 없게끔 다 하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뱅크럽시가 나야 정상인데 정부가 가서 돈 찍어서 인민은행에 줘버리는데 아무리 부동산이 버블이 나고 뭐 그래도 정부가 막겠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역치값을 넘어가는 미스키 포인트가 오겠죠. 이제 그렇게 효율성이 없이 굴러가다가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뻥 터지면서 이제 나라가 좀 휘청휘청 하겠죠. 근데 중국 14억, 15억 인구에 세계 GDP 수출입 무역량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중국이 50년 동안 문 걸어 잠그고도 쥐잡아먹고 살았던 애들인데 근데 걔들이 그렇게 금방 뭐 1, 2년 안에 뭐 부채 좀 있다고 해서 뭐 무너질까요? 돈이 더 많은데 지금 옛날보다 훨씬 부자인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걔네는 내수가 크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우리처럼 크지 않거든요. 쬐끔해 쥐꼬리만 해. 미국이 가서 아무리 압박을 해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분석을 할 때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돈도 벌 수 있다. 요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출, 내수 다 꺼졌다. 한국경제 먹구름 이거 되게 문제죠. 일단 내수가 안 좋은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끌족 부동산 질러놓고 지금 은행으로 돈 다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그 돈이 다시 기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가계 대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금리를 대폭 낮추고 수요 유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쓰게끔 할 수밖에 없는 정책밖에 없어요.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은 빚으로 다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카드가 많지가 않다.
그게 국내 내수 경제는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고, 수출 부분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수출이라고 하는 건 글로벌 PMI, 그러니까 글로벌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다 플런지가 나왔어요. 생산 활동 같은 거는 다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나마 유동성을 풀어서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중국이 내수로 다 쓰면 모르겠지만 중국은 내수가 아니거든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문고리 열고 들어갈 때 열쇠, 깔개, 문틀, 유리, 신발장, 들어가면 전등간 이거 다 중국산이에요. 마데인 차이나예요. 근데 유럽이 안 사죠. 미국이 안 사죠. 근데 걔들이 만들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 활동이 유동성이 풀려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국이 거기다가 수출하는 부분들만 보면 뜨겁지가 않다. 온도계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판단, 이건 어떠면 한국의 문제만이라고 보기 어렵고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전처럼 이렇게 적어되는 게, IMF에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IMF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기업들의 부채가 문제였어요. 기업이 흔들렸잖아요. 회계 제도 자체가 지금 그래서 조금 우리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미국 회계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외환위기였어요. 국가 부채 위기도 문제였지만 외환위기였던 게 문제인데, 그거는 하루 이 환율 변동폭을 10% 20%만 터졌어도 그런 위기 안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보면 1,000억 불 정도의 통상 교육 규모 혹은 수입 규모, 수출입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 수입 규모의 25%, 그러니까 250억 불 정도를 돈을 갖고 있으면 국가 부채는 문제 없는 거예요. 나라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 공식대로 했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채권이나 이런 금방 환전이 안 되는 데다 묻어놔 버려서 문제인 거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더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병균이나 병원균이 딱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되잖아요. 사실 환율이 그런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국가 경제가 안 좋고 자꾸 적자나려고 한다 그러면 환율이 확 튀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0.5%, 1%에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800원 하다가 수틀면 그냥 200원, 100원 막 올라가고 국가 경제 이상만 팍팍팍 뛰어가지고 달러는 못 들어가게 만들고 빨리 달러는 들어오게 만들어놓은 그 물고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동 조절 장치가 고장 나 있던 그거를 아주 탄탄하게 정부에서 그 변동폭을 조절해 버린 거예요. 규제를 확 풀어버렸어야 오히려 다 나은 건데, 규제를 오히려 계속 강화를 시키면서 계속 시장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있다가 조지 소로스가 보고 있다가, 그래? 외환시장 시작하자마자 15초 만에 대한민국에 있는 달러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위에서 1,900원 오니까 거기서 뿌려버린 거죠. 그거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재무구조 괜찮은 기업들, 돈 많이 있는 기업들 헐값으로 샀죠. 그리고 배당으로 다 빼내간 거. 그렇게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냐? 달라요. 기업 부채도 멀쩡해요. 삼성 같은 데 멀쩡하고. 적자 난다고 망하지 않아요, 삼성이. 현대차 안 망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다만 이거는 전 세계 자체의 그 경기에 먹구름이 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기로 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한국 반도체 산업 약탈 작전이 시작되었다. 일단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거는 아마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4월 중순 말중에 잡은 것 같아요. 그럼 가서 해결을 하고 와야 됩니다.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키워놓은 거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약탈주의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게 국가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돼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체들이 뽐뿌질하는 걸 수도 있어요. 뉴스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 투자할 때 우리 거 뺏기면 안 되는데 하고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게 클릭수 많이 나오겠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우리한테?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거 미국이 그동안 해온 걸로만 본다면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도 인지를 하고 있다. 지금 뭐 평택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제2함대 사령부가 있고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뺏어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예전에 일본 관련된 것도 일본이 반도체를 다 먹고 석권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빼다가 한국을 줘버린 거잖아요. 한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된 거니까 이제 이것도 누구 빼다가 누구 줄 거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그걸 가져간다? 그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일로 내려온 거지. 예를 들면 우리 봉제 공장 청계천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 갔냐? 우리 양말 한 켤레 사는데 10,000원, 20,000원 주고 양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트 가면은 10,000원 주면 10켤레, 15켤레씩 주잖아요. 그 공장 어디 갔냐? 울란바토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로 간 거죠. 그건 뭐냐? 경제 논리인 거거든요. 노병집약적인 산업,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반도체가 지금은 뭐 다시 중요해져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은 설계도 그리고 장비 팔아먹고 그거 공정 스텝 수가 250 스텝이 됩니다. 근데 그 반도체 250까지 과정이
90%의 확률로 정품이 나온다. 수율을 그렇게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0.9에 250승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 스텝이 처음에 설계도를 그려놓고 쭉 뺐는데 나중 가서 250단계 가보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게 돼버리죠. 반도체 공정은 손재주가 좋고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을 수 있는 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그렇게 밤새 일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의대 법대 가잖아요. 그리고 뭐 의사 변호사 하죠. 사실은 그래. 여태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거와 비슷하지만 시험을 잘못 본 애들은 다 공대 갔단 말이에요. 기계공학과가 처음에 잘 되다가 전자공학과 가다가 지금 컴퓨터공학과, 그게 시대별로 다 인기 학과들이 맞죠. 처음에는 건축학과, 토목학과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대로 그냥 공대는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걔들 갖다가 갈아 넣는 거지. 돈 조금 주고. 그렇게 고급 인력들을 그런 돈으로 밤새 야근시켜도 한마디 말 안 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 이거 공정 이거 90%인데 99.99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 애들이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그 미국으로 갖다 놓는다고 거기서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걸 하는데, 이게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걔들이 제조업까지 해버리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걔네는 돈을 찍어서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사다 써야 이게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영국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고 네덜란드도 그랬고 로마, 옛날에 2000년대 로마도 그랬잖아요. 이탈리아에 도시국가 로마 뭐 있는데 자기네 이탈리아 땅에서 뭐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식민지에서 실어 날라오면 싼데 백값만 주면 갖고 오는데, 그러고 가갖고 내놔 그럼 주는데 누가 여기서 농사를 짓냐는 거죠. 그냥 놀고 먹는 거지. 지금 미국이 그런 거죠. 다만 로마는 정복 전쟁을 했던 거고 1970년대 이전까지는 다 전쟁을 통해 갖고 땅을 뺏고 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미국은 이제 그거를 돈의 힘으로 머니, 자본주의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석유하고 연동시켜버리고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윤전기 돌려서 5% 떼먹고, 미국은 아직도 그런 머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그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불의에 충성하고 노예처럼 일해서 반도체에 구워 빼든가, 그게 좋아 보이면 그거 하고. 그럼 패권 국가로는 안 되는 거고, 인건비가 안 맞고 물가가 안 맞기 때문에 자유규제 경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놔 이러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치가 안 맞다 이건. 그러니까 아마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저걸 거다. 왜냐? 한국이 중국으로 붙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동안은 중국이 붙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40%는 중국이 가져가는데 미국이 와가지고 자꾸 야 니들 중국하고 하지 마. 그러면 형님 사실은 제가 형님 말 들어야 되지만 중국 없이는 저희는 못 먹고 삽니다. 이거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말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압박을 하는 거죠. 미국의 그 공장을 짓지 않으면 다 니들 다 날려버릴 거고 공장 기계 안 줄 거고 뭐 별소리 다 하죠. 그렇게 하고 일본 줘버린다 막 하는 거죠. 일본으로 다시 기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국민들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의 의도는 그건 아니다. 한국 너 입장 정리해라. 너 자꾸 중국한테 양다리 걸치는데 그러다가,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1960년대 이전에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 한 나라에다가 원조 준 게 아프리카 전체 원조보다도 많아요.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저 한국 전쟁 때는 여기 와서 미군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5만 명 가까운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사이판, 괌 여기서 막 전투기 떠갖고 그냥 온다 그러면 이게 블러드 후드, 혈맹이 뭔지를 보여줄게 하고서 한국 건드리면 전투기 끌고 와주는 고마운 나라였던 게 미국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니네 먹고 살라니까 저기 너 와갖고 방맹이 수리탄 들고 와갖고 까꾸로 와가지고 니들 나라 뺏으려고 하는데 북한 도와줬던 거기랑 손잡고 경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자꾸 그런 게 좀 거슬리는데 너 어떻게 입장 정리 어떻게 할래? 너 나랑 손 잡을래 안 잡을래? 이제 지금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균형 외교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싫은 거예요. 한국 너 야 사드 논다고 할 때도 그렇게 난리 피고 미군 기지 건설한데도 그렇게 들어놓고 뭐 저거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이렇게 잘해서 중국 좀 가뒀으면 좋겠는데 한국 너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여기 서해하고 대한해협을 열어줘 보면 우리는 아무리 이걸 막아도 소용이 없다. 오키나와 저 먼 바다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건 또 손이 너무 많이 가니. 그러니까 한반도 너가 얼른 우리한테 들어와라.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럼 반도체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이 일단 무너질 테고 해외로 달러 송금하시는 분들 힘들 테고 환율 칠 테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빠지겠죠. 강남 부동산 가격, 광교 부동산 가격하고 한국 수출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평택 부동산 가격 관련이 있어요. 울산 부동산 가격이 왜 높은데? 울산 그거 산단에서 거기 다 직원들이 다 거기서 먹고 사니까 다 좋은 집에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고 새 집 짓는 거고 땅 튀어가지고 원래 뭐 직원들이 다 사는 거지. 광교 뭐 거기 뭐 도청 소재지 옮기고 뭐 공무원들 사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기흥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1년에 50조씩 버니까 그거 직원들 나눠주고 성과급 주면 가갖고 아파트부터 사버리지.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미국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천정부지를 오른 거고 그게 고용이 해고되면 집 팔아야죠. 네, 내려오면 팔아야죠. 돈 부족한 사람은 팔거든 급하게. 그럼 받아줄 사람 있으면 좋은데 삼성전자 다니던 사람이 팔면 삼성전자 다니던 사람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삼성전자끼리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성과급 못 받았으니. 조금 재테크 관리 잘한 사람이 와서 사겠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전문가들이 뭐 계산하고 뭐 그래가지고 세상을 쪼개는 막 엄청난 뭐 멘탈과 뭐 어떤 천리안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경제라고 하는 거 뭐 어떤 전문 용어라고 하는 거는 실물 시장이 돌아가는 걸 아주 효율적인 언어로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로직을 가지고 툴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안 좋은데 삼성전자 안 좋은 거고 저 광교 집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 이 경제 논리 모르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람들이 와서 강남 집값 산 거지. 돈 많이 버는 회사의 직원들이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산 거예요. 그 사람들 주머니가 마르면 좋은 지역의 집값도 빠지게 돼 있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러지니까 일단 지수 못 오르잖아요. 작년 5월부터 2,500 뚫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막 폭락했다 올라가기만 하면 추세 바뀌었다 막 사라 부항부항 그러고 나서 막 그거 봐라 강영현이 넌 돈 못 벌지. 그 바닥에서 영상 제 개인 영상 다 개인 튜브 떠갖고 여기서 지지면 안 된다 인버스 치지 마라 주식 여기서는 올라갈 자리다 하고 또 올라가서 2,500선 되면 이제 슬슬 줄이십시오 막 얘기했는데 그게 종목 따로 지수 따로잖아요. 2,500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머물러 있으면 종목들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너 주식 못하지? 그게 아니거든요. 지수는 지수대로 대비를 하고 종목은 종목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리세션이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막 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빚을 먼저 갚고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어라. 작년 1년 전에 제일 유용했던 얘기가 뭡니까? 현금은 쓰레기다였어요. 다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해아래 새 것이 없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제 생각에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국채 같은 거 투자 좋아하기 좋을 거다. 근데 그것도 변동성이 심해서 안 해보신 분은 못한다. 그러니까 현금 많이 들고 예금하시고 기다리셔라. 리세션은 오고 지나고 하는 게 명확해요. 지나가면 지나갔다고 해요. 태풍처럼 지나고 나면 바람 불다가 바람이 그쳐요. 그러고 나면 태풍 지나고 나면 또 복구 작업 막 하잖아요. 정부가. 똑같아요. 리세션 막 돌아 나가잖아요. 그럼 막 펌핑해요. 막 돈 밀어 넣고 막 유동성 풀고 막 정부가 막 고속도로 막 다시 갈아엎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경제 또 돌아 나가거든요. 한 달, 두 달뿐만 아니라 1년 늦게 태워도 순환매라는 게 있잖아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2,700이 갔어. 거기서 유지돼. 그러면 올라갔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놈이 올라가는 거거든. 이걸 순환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순환매가 2년, 3년 걸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말자. 리세션 지났을 때 안심할 때 경제 괜찮아질 때 해도 된다. 그리고 일단 빚부터 갚고 이자 자꾸 하고 주식에다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제 리세션 대비에 대한 어떤 그런 거고. 그 아파트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17% 15%입니다. 땅을 여기 20평만 지어야 돼. 100평 되려면 10층이 돼야 200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스템 아시면 부동산에 제가 장담하건데 반은 이미 안 납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저 땅이 이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